자, 오늘 뭐 무슨 일 있나 되게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행사 끝나고 차려입은 김에 카메라 켰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려고. 그리고 그동안 강의 영상에 제 모습이 항상 이렇게 좀 너무나 편한 복장이어서 안 그래도 좀 죄송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마포 복지관 선배님들은 VIP입니다. VIP 분들에게 오랜만에 예의 갖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러일 전쟁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전 느낌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좀 추려봤어요. 굵직굵직한 것만. 금광채굴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권이잖아요. 요거 열강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미국이 운산금광, 영국이 은산금광. 은산이냐 운산이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었으면 해서 독일이 당현금광 이렇게. 그리고 그냥 미운 우리 새끼 할 때 그 미운으로 하고, 보통 영은이란 친구 항상 있죠. 영은이. 그리고 당돌하네 가볍게 가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미운, 영은이, 당돌하다. 자, 그리고 철도 부설권 한번 얘기했었죠. 가장 중요한 건 최초의 철도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은 99, 은하철도 999입니다 99년에 경인선이 개설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철도는요 다 결국은 일본이 해요. 다 일본이 맡아서 하는데 시작은 사실 일본에게 다 간 건 아닙니다. 경인선은 사실 처음 미국에게 이권이 갔었는데 그걸 일본한테 넘겨요. 경부선은 원래 일본인데 일본이 한 거고요. 경의선은 원래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인데 그걸 나중에 일본이 결국 해내는 거죠. 경인선은 은하철도 999, 1899년이고 경부선은 05년, 을사늑약하고 같은 해. 경의선은 바로 그 다음 해, 06년이다. 여기 지금 러시아가 빠져 있는데 러시아는 뭘 좋아했느냐? 나무를 좋아해요. 그래서 삼림체벌권을 가지고 갑니다. 대표적인 게 압록강 쪽에 나무들이 많거든요. 압록강 그리고 울릉도, 이 두 곳에 삼림체벌권은 러시아가 가지고 가는데, 이 압록강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삼림을 체벌하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을 위한 좀 여러 가지 시설들도 좀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압록강 근처에 용암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강제로 러시아가 점령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용암포를 좀 빌려달라. 용암포 조차 요구 사건, 그게 1903년이에요. 러시아가 조차 요구한 거 하나 중요한 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저령도. 저령도는 어떻게 기억하자? 영도가 부산에 있는 섬이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석탄 저장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저령도 조차 요구했지만 누구의 반대로 좌절됐어요? 독립협회가 한참 열심히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했던 98년에 저령도 조차 요구 무마시켰고요. 한러은행 폐쇄시켰잖아요. 그건 독립협회가 하는 거고, 러시아가 용암포를 조차 요구했던 거는 시기가 일단 달라요. 1800년대가 아니라 1903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 이게 다는 아니지만 러일 전쟁 발발의 원인이 돼요. 일본이 엄청 반대합니다. 우리보다 더 반대해요, 일본. 그리고 옆에 우호 세력들이죠. 영국, 미국도 함께 반대를 했던 러시아 용암포 조차 요구, 용암포 사건. 시기를 알아둬야 됩니다. 1903년대다, 요거는 98년대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러시아가 조차를 요구했던 거고, 저령도는 1898, 1898, 용암포는 1903. 그래서 요거 일본이 반대하다가 야, 이거 러시아 안 되겠다, 선공하자 해서 일어난 게 바로 1904년 러일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요 일본이 선공해요. 일본은 하여튼 선공 전문이죠. 청일전쟁도 일본이 먼저 청을 공격했잖아요. 이 참 작은 나라 일본이 그 대러 선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04년 초예요. 1904 초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러일 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중립국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강요하다시피 그냥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돼요. 이게 말만 봐서는 한국과 일본이 막 의로운 정을 나누는 서약이다 뭐 이런 느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의로 사용하겠다라는 일본의 속내가 들어있는 문서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군사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짧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일 의정서 그 원문을 한글로 해석한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군사적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러일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군사적 요충지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러시아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한일 의정서가 제일 먼저 체결이 돼요. 자, 근데 전쟁 전이에요?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이미 전쟁 발발했고, 전쟁 중에 바로 거의 같은 시기예요. 04년 2월 전쟁을 치르면서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습니다. 의정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약속을 하자. 이때 고문이 파견돼요. 고문 정치가 시작되는 게 바로 제1차 한일 협약.
아주 중요하죠. 이때 두 사람의 고문이 파견되는데 외교 담당 스티븐스 그리고 재정 담당 메가타. 메가타는 자기네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고요. 스티븐스는 외국인이죠. 미국 사람인 스티븐스를 외교로, 일본인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역시 같은 1904년입니다. 여름에 제1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 메가타 재정 고문은 상당히 중요하죠. 바로 그 다음 해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하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의 주인공이 메가타고요. 외교 고문 스티븐스도 너무나 친일 미국인이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해요. 일본의 이 식민 지배는 정당한 것이다라고 막 떠들고 다녀서 결국엔 안 좋은 마무리가 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제1차 한일협약 고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위에다가 제가 의, 일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게 04년까지의 일입니다. 의가 뭐예요? 한일 의정서, 일은 1차 한일협약.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뀌는데 보통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바로 가는데요. 저는 아예 이걸 넣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넣어서. 요즘 이게 자주 나옵니다. 가영포가. 가영포 을까지 넣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1차 한일협약을 맺은 다음에 일본이 다른 열강들하고 밀약들을 해요. 밀약들까지는 아니고 밀약도 하고 영일동맹도 맺고, 그리고서는 결국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포츠머스 조약까지 체결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대로 해요. 가영포. 가스라 느낌 나죠? 일본 사람입니다. 테프트 느낌이 나야 됩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하고 밀약을 맺어요. 이 어떤 밀약이냐? 자, 미국 너희가 필리핀 지배하는 거 우리가 인정할 테니까 우리가 조선이 아니죠. 여기선 대한제국, 한국 지배하는 거 인정해. 비밀리에 약속을 해요. 이거 좀 억울하죠.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우리랑 뭐 맺은 나라입니까? 조미 수호통상조약. 거기에 제일 중요한 규정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중조정. 제3국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와서 찐친의 입장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중재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그래서 이 밀약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필리핀 먹는 거 네가 인정하면 너 대한제국 먹는 거 인정할게. 이 작업을 몰래 합니다. 그리고 영국하고도 해요. 이 2차라는 얘기 뭐예요? 이미 1차 때 뭔가 다른 동맹을 했었는데 2차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국, 인도 지배하는 거 인정할 테니까 우리가 대한제국, 한국 지배하는 거 인정해줘. 역시 영국하고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제압하고 나서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승리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제 한국에서 손떼, 우리 일본이 알아서 할 거야 까지 확정을 지은 다음에 을사늑약을 맺는 거예요. 강제로. 늑은 뭐예요? 강제죠. 강제. 고종이 스스로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에요.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게 됩니다. 순서가 그래서 1차 한일협약 바로 을사늑약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 다음에 가영포 거쳐서 열강들하고 약속 다 한 다음에 이제 확실하다. 외교권 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을사늑약은 다른 말로 아까 1차 한일협약이 있었으니까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 을사늑약, 2차 한일협약.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외교권을 박탈했다. 그리고 1차 한일협약 때 고문 두 사람이 파견됐잖아요.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때는 이제 통감이 파견돼요. 통감 정치가 시작되고 초대 통감이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통감부가 설치되고 통감부의 장, 통감이 대한제국의 내정을 완벽하게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1905년 거의 말이에요. 자, 위에 있는 요 세 개 다 05년에 있는 순서대로 가, 영, 포, 을. 자, 이거를 암기 코드로 이렇게 외우시라고 제가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암기 코드로 하기도 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고 그래서 희희낙낙하면서 할 건 아니고요. 요거 한 3-4번 하면 요거 흐름이 이해가 가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순서대로 배치하라가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의정서 1차 한일협약, 그다음에 가영포, 가스라 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에서 이제 완벽하게 러시아 굴복시킨 걸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 박탈하고 통감부 설치해서 이토 히로부미 부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정을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고요. 이 전쟁 승리라는 게 이제 러일이죠. 러일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강제로 체결한 거예요. 이게 억울하죠. 고종 황제께서는 이게 찍은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을사오적들이 그냥 스르륵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게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마침 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헤이그에 특별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이게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이에요. 언제라고요? 07년입니다. 을사늑약이 05년이라고 해서 헤이그 특사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07년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겠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 만국평화회의니까 세계 정상들이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알리려고 했는데 미리 그것을 일본이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요.
안타깝게도 그 죄를 물어서 고종은 강제 퇴위를 당한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그때 파견됐던 세 분은 너무나 유명한 쓰리 브라더스 세 분인데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 중에 마음대로 못한 것에 너무 분개해서 이준 선생께서는 자결을 하시고 이위종, 이상설 선생 가서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가 그렇게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 대단한 일을 해내신 거고, 그 다음에 이 헐버트는 특사까지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신의 모국인 미국에다가 계속 알렸던 분이에요. 이거 정말 잘못됐다, 부당하다라는. 그래서 헐버트는 우리가 훈장도 내렸던 그런 분이죠. 헐버트 일단 어디 선생님 출신이시죠? 그렇죠. 유경공원의 영어 선생님이에요. 영어 선생님, 미국인인 영어 선생님이 헐버트가 한글로 된 세계 지리서를 써요. 사민필지라고. 그걸 유경공원 학생들한테 줄 정도로 한글 사랑, 한국 사랑이 지극했던 분, 헐버트. 07년 헤이그 특사 파견 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이분들이 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다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결과는 안타깝게도 고종이 외교권이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위되고요. 아들인 순종이 자동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게 그거예요. 헤이그에 보냈고 강제 퇴위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점점 더 조여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약속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한일 신협약, 그리고 정민연에 일어났고 그 조항이 7개 있다고 그래서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한일 신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차관을 임명한다. 차관 정치가 시작된다. 그리고 안 되겠다, 니네 또 좀 다른 일을 할 것 같으니까 군대 해산해. 군대를 해산한다. 이 두 가지가, 차관을 임명한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한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한일 신협약 07년의 정미 7조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차관 정치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 전 이제 통감 정치, 05년에 을사늑약 때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럼 차관이 오면 통감 내려가나요? 아니에요. 통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차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장관 밑에 있는 게 차관이잖아요. 그동안은 장관 밑에 차관이 한국인이었다면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차관 정치가. 통감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감 그대로 있고, 통감을 보좌할 수 있는, 그리고 장관이 다른 짓 못하도록 감시할 수 있는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히려 통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통감의 권한이 확대되는 겁니다. 확대되는 거. 이걸 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냐면, 정미 7조약의 그 원문을 이렇게 지문으로 주고 이렇게 보면 마치 통감 이거 05년에 을사늑약인가 보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통감의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에 통감의 승인을 받은 그리고 통감이 동의를 해야 이게 바로 정미 7조약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05년에 을사늑약은 이제 통감이 부임을 한다라는 걸 규정짓는, 거긴 뭐냐면 통감을 둔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통감을 둔다 그러면 이건 을사늑약이에요. 근데 통감이 승인하는, 동의하는, 그리고 통감이 임명하는 일본인 관리,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정미 7조약. 아시겠죠? 통감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을사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차관을 둘므로써 통감의 권한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정미 7조약이에요. 제가 시험을 봐보니 이 부분이 제일 깔릴 수 있더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신협약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건너뛰면 1909년에 기유각서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게 순서대로 옥죄어 오는 거예요. 외교권 박탈시키고, 전 황제 퇴위시키고, 군대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권, 그리고 감옥사무 처리권까지 박탈하는 게 바로 09년의 기유각서입니다. 이 가슴 아픈 일을 이렇게 참 해서 그렇게 하지만 아픈 일도 정확히 기억해야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거들랑 기유9예요. 09년에 강제 병합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법권마저 박탈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두실 게 있죠. 기유자 들어가는 다른 거 하나 생각 안 나세요?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야 여러분이 이제 합격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유? 저건 각서잖아요. 각서 왠지 좀 기분 나쁘죠? 각서. 그거 말고 좀 말랑말랑한 느낌. 약조가 있어요. 기유 약조. 이게 누구예요? 이광기. 배우 이광기, 광해군이. 광해군 때 임진왜란 이후에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제한적인 무역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초량외관. 요거는 조선 후기에는 초량외관을 통해서 한다. 요거보다 더 앞선 조선 전기의 약조는 뭐예요? 3개. 개해약조죠. 개해약조는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한 거잖아요. 삼포 개항. 이종무 시켜서 쓰시마 정벌을 하고,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래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하자. 개해약조. 이때 삼포가 개항이 되는 게 이게 부산포, 제포, 연포. 부산포,
연포, 제포. 이거 다 기억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전기다, 초량은 후기다. 그리고 같은 기후이지만 각서는 너무 가슴 아픈 사법권의 박탈이다. 깨끗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가슴 아픈 한일 강제 병합이 1910년 8월 29일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모든 권리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통감이 아닌 더욱더 강력한 입법, 사법, 행정, 군 통수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총독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총독 정치가 시작되죠. 총독부가 설치되고요. 초대 총독은 바로 데라우치입니다. 여기까지가 러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국권을 완전히 뺏기게 되는 경술국치까지의 내용이에요.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거를 암기 코드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고 머리에 박힐 텐데 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 발발하면서 한일 의정서 체결하고 1차 한일 협약까지 체결을 합니다. 요때 고문이 오기 시작하고 두 사람, 스티븐스, 메가타. 그 다음에 다들 요거 빼고 그냥 바로 을사하는데 요 같이 하자. 우리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 미국 필리핀 인정하고 우리 한국 하는 거 인정해달라. 2차 영일동맹 인도 영국 니네가 해 우리 한국 할게. 그리고 러일 전쟁 승리하면서 포츠머스 조약 러시아 너네 이제 한국에서 손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배상금 줘. 전쟁 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을사늑약 다시 말하면 2차 한일 협약 체결하면서 통감이 대한제국을 다스리게 되는 통감 정치가 시작된다. 1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여기 이제 1905년에 일어난 네 가지 일이고요. 너무나 분한 마음에 이 사실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겠다. 마침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자 거기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위종, 이상설 그리고 헐버트라는 미국인이 도움을 주죠. 하지만 조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결국 그것이 일본에게 알려지면서 왜 외교권 박탈됐는데 마음대로 특사를 보내냐. 고종은 강제 퇴위되고 순종이 즉위하고 보다 더 강력한 약속을 만들어야겠다.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는데 이때는 통감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고 왠지 군대에 뭔가 할 것 같다. 니네 해산에 군대 해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09년에 기후 각서를 통해서 사법권이 박탈되고요. 1910년 우리 모든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한일 강제 병합 조약 경술국치를 8월 29일에 맞게 돼요. 이게 바로 러일 전쟁 시작부터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국권을 뺏기게 됐는지.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국권 뺏긴 다음에도 우리가 열심히 저항을 했지만 뺏기기 전에도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는데요. 세 분야로 한번 나눠볼게요. 저항을. 일단 단체의 저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애국계몽단체의 저항. 이 묘하게 4, 5, 6, 7 보정 자신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거 보정하는데 자신 있어. 우리 국권이 피탈될 것 같은데 이거 보정할게. 다시 바꿔볼게. 자신 있어. 하지만 안타깝게 우리가 국권을 뺏기긴 했지만 어쨌든 보정 자신 있다? 순서는 4, 5, 6, 7. 1904년부터 묘하게 5, 6, 7 돼 있어요. 일단 먼저 1904 보정 자신의 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을 펼침으로써 개간권 요구를 막아냅니다. 단체예요. 보안에. 제가 예전에 살짝 아이템별로 해드릴 때 말씀드렸죠. 황무지, 황무지엔 항상 무법자를 다스리는 보안관이 있다. 그래서 황무지 하면 보안회를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그 코드로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요건 단체고요. 보안회는 단체고 여기 회사예요. 황무지 개간은 우리가 하는 일인데 왜 그걸 일본이 합니까? 그래서 농광회사도 함께 이 반대 운동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도 같이 듀엣으로 알아둬야 돼요. 보안에는 농광, 이름에서 벌써 농광, 황무지 개간할 것 같잖아요. 농광회사가 함께한다. 저기는 단체, 여기는 회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뀌어요. 1905년에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정이죠. 보정 자신 있다 할 때 정. 헌정연구회, 이름에서 알 수 있죠. 헌 들어가잖아요. 헌. 입헌군주제를 주장합니다. 입헌군주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1898에 황국협회에 의해서 해산된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바로 그 제도잖아요. 바로 독립협회 정신을 계승한 단체가, 독립협회는 해산됐지만 그 주축들이 다시 모여서 헌정연구회와 대한자강회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는 이어진 겁니다. 독립협회로부터.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요. 자, 헌정연구회에서 하나만 더 알아두실 게 요거 친일단체입니다. 읽기만 해도 벌써 느낌 나잖아요. 친일. 일진회에 대항했던 단체 헌정연구회.
요 정도만. 자,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이제 6년엔 대한자강회가 생깁니다. 여기 이제 자죠. 보정 자신에서 대한자강회. 여기서 요 강자를 꼭 기억하세요. 강자. 대한자강회니까 강제퇴위 반대. 좀 이상하죠, 근데. 06년인데 강제퇴위 반대. 그러니까 06년에 생긴 거고요. 07년에 고종이 강제퇴위된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반대했던 단체 대한자강회. 강이니까 강제퇴위 반대다.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요 문제들은 각 단체들을 적어놓고 이 단체가 했던 활동은 하고 선지 중에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짧게라도 각각 중요한 일들을 기억해 놔야 됩니다. 헌정연구회니까 입헌군주제고 대한자강회니까 강제퇴위 반대다. 근데 이 헌정연구회 입헌군주제는 사실 대한자강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독립협회를 개성했기.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더 잘 나옵니다. 대한자강회가. 헌정연구회보다는 보안회하고 대한자강회, 신민회가 제일 잘 나와요. 그 중에 대표는 보정자신의 마지막 신민회죠. 일단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강회니까 강제퇴위, 그리고 월보도 발행할 정도로 열심히, 하여튼 이 잡지 같은 거 발행하는 건 독립협회 특기잖아요. 이어받은 거예요. 대한자강회 월보로 이렇게 대한자강회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한자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게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드디어 1900년대 가장 큰 단체이면서 열심히 활동한 애국계몽단체 신민회가 발족을 해요. 07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자, 아직 안 했지만 시일야 방송대국 아시죠? 황송신문회를 만든 이 장지연 님께서 이날의 묵노와 우노라 그런 논설을 실잖아요. 그리고 막 국채보상운동 이런 거 하면 막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하고, 신문들이 너무들 막 그러니까 일본이 신문지법이라는 걸 개정. 그리고 요 위에 안 써놨지만 보안법 같은 걸 제정을 해서 일본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언론이나 단체는 가만 안 놔두겠어 해서 그게 발표됐기 때문에 신민회는 대놓고 출범하지 못합니다. 그냥 비밀 결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뭐랑 비교되냐면 27년에 만든 신간회와 비교. 신간회는 비밀 결사 아닙니다. 정식 단체로 나와요. 그때 신간회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일본의 제한 때문에 비밀 결사로 출발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최초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한 단체 신민회예요. 공화정이라는 건 뭐예요? 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동의하는 한 사람 뽑아서 그 사람 지도자로 해서 다 같이 정치하자가 공화정이죠. 공화정이라는 것을 최초로 주장한 단체 신민회다. 이 다음부터 다 공화정이에요. 딱 하나 빼고. 독립의군부 하나 빼곤 다 의리를 지켜. 고종하고의 의리를 지키자. 거기만 복벽주의고 나머지는 다 공화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출발이 바로 신민회다라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신민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높게 평가를 합니다. 교육, 그리고 산업, 게다가 심지어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립까지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해요. 일단 교육, 대표적인 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성학교 안창호 선생, 평양입니다. 오산학교 이승훈 선생, 정주예요. 요거는 외우는 법 알려드렸죠? 안대를 쓰자, 오이 좋아하니 오이 먹자, 안창호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승훈. 안대 오이로 헷갈리시지 않으면 되고요. 산업도, 식산흥업에도 최선을 다한 단체 신민회입니다. 서점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 회사를 또 운영해서 독립을 위한 최선을 다한 단체 신민회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도 최선을 다해. 그 이회영 육형제분들이 정말 그 사재를 털어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서간도 지역, 잠시 후에 배우게 될 텐데요. 삼원보에다가 신흥강습소라는, 저게 나중에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변하죠. 무관학교의 전신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교육, 산업, 무장, 독립, 기지 건설까지. 자, 그리고 양기탁 선생도 신민회 멤버거든요. 양기탁. 많이 이제 들어보시게 될 텐데 바로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장이죠. 대한매일신보 미리 말씀드린 외국인하고 같이 배델. 영국인 배델. 한국 이름은 배설. 그래서 그 시험에 나올 때 되게 웃기더라고요. 배설. 하여튼 그분이 함께한 대한매일신보. 영국인이 주인이다 보니까 일본이 함부로 못해서 정말 과감한 기사를 많이 냈던 우리 대한제국의 유리한 기사, 그리고 일본의 만행을 아주 시원하게 터뜨리는 기사 때문에 정말 많은 독자를 확보했던 대한매일신보가, 이게 1907년에 생긴 건 아니에요. 이미 04년에 생겼는데 기관지 역할을 했습니다. 신민회의 기관지. 왜냐하면 양기탁 선생이 신민회의 주 멤버였기 때문에. 이 신민회는 여기 써놓은 거 지금 다 중요해요. 다 알아둬야 됩니다. 마지막도 중요해요. 도대체 이 신민회는 어떻게 끝이 났느냐. 바로
105인 사건으로 해체됩니다. 이 무슨 사건이냐면 나중에 경술국치 이후에 총독으로 초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너희들이. 그래서 105명을 추려요. 그게 이제 모함이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건데 105인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잖아 했는데 그 105인 중에 신민의 멤버가 정말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1911년에 해체가 됩니다. 신간회하고 비교하자고 지금 써놨잖아요. 다 비교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신간회는 비밀결사가 아니에요. 정식 단체로 출범하고요. 27년 신민회 07년이고요. 11년에 해체되죠. 신간회 정말 묘하게 31년에 해소됩니다. 해소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모일 건데 잠깐 해소하겠다. 잠깐 흩어지자. 아무튼 31년에 다시 모이진 못했어요. 정확히 4년. 이게 평행이론입니다. 단 여기는 20년 후죠. 신민회와 신간의 선지들을 섞어놓고 골라라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신민회고요. 그 다음 보완회입니다. 이 두 단체도 하나씩은 알아두자. 이제는 단체가 아닌 의병의 정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예전에 했던 을미의명 1895년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민비의 시해 그리고 을미개혁을 통해서 단발령이 내려지자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해상이 휴지시하라 양반 유생들 의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일어난다. 이소웅, 유인석. 그런데 고종이 아관파천했고 그래서 단발령 흐지부지 되고 미안한데 저 해산들 해요. 그래서 고종이 권고해서 해산하는 의병이 을미의병입니다. 세월이 이제 10년이 흘렸고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이 되자 외교권이 박탈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붕괴합니다. 그중에 정말 분을 못 이겨서 다른 걸 어찌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서 민영환 선생께서는 자결로 당신의 마음을 이곳저곳에 보여주셨고요. 의병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각 지에서 최신식 의병으로 해요. 최신식. 을사의병 때는 최신. 외교권이 박탈됐으니 외교를 못하는 대신 우린 최신식의 의병으로 대항하겠다 하시면 돼요. 최신식.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최신식 의병이 나온다. 최익현, 신돌석, 민종식 세 분입니다. 이 중에서 최익현 선생은 너무나 유명한 유생이죠. 계유상소부터 시작해서 지부복골 척화의 소 여러 가지 상소들을 올렸고요. 을사늑약 때는 의병장으로도 활약을 하셨다. 그리고 민종식 이분도 의병장이고요. 중간에 요 신돌석 의병장 써놨죠. 거의 처음으로 평민의병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신돌석 장군입니다. 의병장, 평민의병장, 을사의병 때 신돌석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정민년에 정미의병 07년이죠. 자 아까 한일신협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인 차관을 임명한다. 차관 정치가 시작되고 군대가 해산되잖아요. 그 해산된 군인들 어디로 가겠어요? 정미의병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미의병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이 역대급이다. 왜? 군인들이 합류했으니까요. 그냥 농사 짓던 분들, 유생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수가, 전력은 역대급 최강의 의병이 형성된다는 걸 일단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 이유는 정확히 알고 계시죠. 고종이 강제 퇴위됐고요. 군대가 해산됐기 때문에 모인 의병이 정미의병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안타깝게도 이 군대 해산에 분을 못 이기신 이분, 그 군대 높은 계급에 계셨던 분인데 박승환 장군이 또 자결을 합니다. 자, 자결은 두 분을 기억하세요. 일사 때 민영환 선생이 자결하셨고, 정미의병 때는 군대 해산에 박승환 선생이 분함을 못 이기시고 자결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전력은 최강이에요. 해산된 군인이 합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용어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갑오 2차 개혁 때 전국 8도가 2자를 좋아하니까 23도로 바뀌었다가 광무 개혁 때 23도가 다시 13도로 바뀝니다. 바로 그 13도 그대로 이어져서 13도의 창의군을 형성해요. 13도 창의군 총대장 이인영, 부총대장 허위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아주 출발이 정말 기계가 넘칩니다. 자, 우리는 국제법상의 정식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라고 여기저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싸워도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 우린 국제법상의 교전단체입니다. 이걸 인정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고요. 13도 창의군을 결성한 다음에 이제 서울을 진격해서 공격하는 작전,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자, 미리 얘기하는데 13도 창의군은 서울 진공작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안에 있었잖아요. 대한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을 진공하는 거고요.
나중에 한국광복군이 있어요. 충칭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는 국내 진공작전을 한다는 거. 그거 나중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국내에 있으니까 수도인 서울로 가겠다는 거고, 저긴 바깥에 있으니까, 충칭에 있으니까 국내 진공작전, 그건 한국광복군. 여기 13도 창의군은 서울 진공작전. 구분해 주시고, 이 세 의병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정미의병. 시험에 나오기 가장 좋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좀 알아두셔야겠지만 중요도를 따지자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결국엔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만 총대장 이인영 장군의 아버님 상을 당해요. 이 서울 진공작전을 앞두고. 그래서 결국 고민을 하다가 효를 택합니다. 충보다 효. 이거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그게 다 이유는 아니고 여러 가지 뭔가가 좀 잘 안 돼서 동대문까지 갔다가 결국 이 서울 진공작전엔 실패하게 돼요. 이 이후로 우리 의병들을 어떻게든 다 없애보겠다고 호남 지역의 의병들이 끝까지 활약을 했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대토벌작전, 남한 대토벌작전을 벌이면서 09년에 의병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막 마음으로 토벌을 해서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피해서 국외로 이주를 합니다. 간도나 연해주 지방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10년대, 20년대 무장투쟁의 주축이 되는 거죠. 1900년대의 의병들의 저항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의거들을 좀 볼게요. 무력적인 거 혹은 펜의 힘도 정말 무서우니까요. 언론을 통해서,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지현 선생께서 황성신문을 통해서 05년, 이거 을사늑역대죠.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그 유명한 논설로 이 을사늑역의 부당함에 대한 정말 어처구니 없음을, 정말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날의 목노아 크게 우노라, 시일야 방성대곡, 을사늑약 때문이고요. 이러한 언론 내 저항 때문에 신문지법이라는 걸 일본이 제정을 해요. 이게 바로 07년입니다. 07년에. 자, 요거는 미리 말씀드린 서당규칙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05년에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황성신문을 통해서 발표한 그 논설 같은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은 신문지법이어서 요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인 07년이고요. 요 서당규칙은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1910년대 보통학교의 연한을 4년으로, 원래 6년, 초등학교 6년 다녀야 되잖아요. 4년 만에 우민화 교육. 조금만 배워. 야, 깊게 하지 말고 그냥 말만 할 수 있으면 되고 너무 똑똑하면 안 돼. 우민화 교육을 일제가 하니까 우리 어디 딴 데서라도 우리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 서당이죠. 이게 왠지 좀 규제가 허술할 것 같잖아요.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했더니 세상에 그걸 알고 서당도 탄압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세웁니다. 그 요거는 바로 1910년대 후반이에요. 얘는 일제강점기 10년대 무단 통치기에 있었던 규칙이 서당 규칙이고, 신문지법은 저 황성신문의 시일야 방송대역을 기억하시면 일제강점기 전 1907년 정도, 5년, 2년 후구나. 이렇게 요 시기를 묻는, 다음 주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은 해서 신문지법, 서당교육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그러고 막 2점, 1점 막 이래. 근데 그거 완전 제가 볼 때는 3점짜리거든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문지법 하면 황성신문 시일야 방송대국을 생각해라. 을사늑약 05년이니까 1910년 전이지. 1907년이고, 서당규칙 제 1차 교육령 우민화 교육 10년대. 그러니까 서당에서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한 규칙이니까 10년대 18년대 이거. 자, 그리고 을사늑약은 고종 황제가 스스로 찍은 게 아니고 을사늑약이 통과되도록 참 나쁜 역할을 한 5명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완용부터 왜 말하기 시작하는 그 박재순 해가지고 이어지는 그 오적을 암살하겠다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큰 단체가 아니고 이제 조그마한 느낌이어서 제가 그냥 요 의거로 빼놨어요. 나철, 오기요 두 분이 을사 오적 암살단을 구성하고요. 07년입니다. 이 두 분은 나중에 이 대종교예요. 대종교. 단군을 믿는 대종교. 나철 선생 대종교를 출발시킨 분이죠. 이 대종교가 나중에 중광단이라는 무장 투쟁 단체로 이어집니다. 요 북간도에. 여기서 다시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군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때 가서 하고요. 모임도 하나, 자신해라는 모임을 만들고 오적 암살단으로 활동했던 두 분, 나철, 오기요.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자신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자신해만 만약에 지문에 나오면 내가 철이래. 얼마나 자신 있는 거예요. 나는 철 같은 몸이야. 자신해. 자신만만한 걸로. 이재명 선생께서 명동성당에서 이완용을,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인 이완용을 사살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죠. 하지만 큰 피해를 줬고, 그때는
살아나죠. 이완용을 공격했던 사실 09년에 이재명 선생의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공격했다.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 무슨 고문? 외교 고문입니다. 언제? 제1차 한일 협약 때 고문으로. 재정고문 일본 메가타, 외교고문 미국 스티븐스. 바로 이 스티븐스, 정말 이 사람 나쁜 사람이거든요. 여기저기서 일제가 대한제국을 이렇게 통치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막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우리 의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장인환, 전명훈 이 두 분이 같이 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했는데, 세상에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한 목표를 향해서 의거를 벌인 거죠. 그래서 한 분은 못 맞췄는데 또 한 분이 맞춰서 결국엔 스티븐스는 사살이 되고요. 이때가 08년입니다. 외교고문 스티븐스는 우리 의사들이 총탄을 장전해서 사망했어요. 장인환, 전명훈 두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하얼빈역에서 무슨 행사 때문에 온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저격해서 사살하죠. 그때가 09년이고요. 리순 감옥에 이제 투옥이 돼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셨고, 그 투옥 중에 길지 않은 그 시간에 동양평화론이라는 것을 집필하시다가 결국 완성을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시죠. 동양평화론, 안중근 의사께서 완성하지 못한 바로 그 책. 그렇지만 그 내용들이 일부가 지금 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동양평화론, 안중근 의사의 작품입니다. 자, 아까 신문 얘기 살짝 할 때 그 전 시간에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려서 1898년에 나온 두 개의 신문을 꼭 체크해 놓자. 1898년의 특징은 뭐예요? 97년에 광무개혁이라는 게 고종으로부터 발표가 되잖아요.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대한제국. 그래서 97년에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에 97년부터 이제 황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최고조로 달하는 게 바로 그 다음 해인 98년이에요. 웬만한 거엔 다 황 아니면 제자가 다 들어가요. 황국중앙총상회, 황국협회 다 이때입니다. 1800. 그래서 황성신문의 황자도 그 황제의 황자예요. 그리고 이 제국신문의 제자가 바로 황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두 신문은 공통점, 바로 1898에 간행이 되기 시작한 신문이다. 근데 둘의 차이가 있어요. 벌써 어렵죠. 시일야 방송되고. 여기 어디 나온 거예요? 황성신문. 이게 국한문 혼용이어서 주로 지식인들이 봤던 신문이 황성신문이라면, 시일야 방송대국을 연결하면 돼요. 제국신문은 순한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과 부녀자들이 많이 읽었다. 요거 둘의 차이. 시기는 같다. 왜? 황제가 들어가 있는 1898에 간행이 시작된 신문인데, 황성신문은 시일야 방송되고 아유 막 듣기만 해도 어렵잖아요. 국한문 혼용이고 지식인들이 주로 많이 봤던 신문. 하지만 제국신문은 순한글이어서 부녀자들, 서민들이 자주 읽었다.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아주 단골로 나왔던 게 한성신보, 한성주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요거 해서 연결하라,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놔야 됩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1901년부터 1910년까지의 경제 문화 좀 가볍게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그러니까 얘기하다 말았던 화폐정리사업 누가 했다고요? 메가타가 합니다. 이 메가타가 05년에 왔어요? 아니에요. 04년에 뭘로 왔죠? 1차 한일협약으로 왔어요. 1차 한일협약. 재정고문으로 왔어요.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인 이제 재정고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가 바로 이 화폐정리사업입니다. 이게 무지막지한 사업. 우리의 백동화를, 우리의 화폐가 백동화잖아요. 전한국에서 발행했던 백동화를 제일은행권으로 바꿔요. 근데 이때 제대로 된 가치로 바꿔주느냐? 1,000원이면 일본 돈, 요즘 얘기로 하면 100엔이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1,000원을 100엔으로 안 바꿔주고 그 백동화의 상태에 따라서 그거를, 야, 이 상태가 안 좋네? 500원. 야, 이 상태가 너무 이거 100원이야 이건.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 백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던 계층이 누구겠습니까? 상인들이죠. 일단 물건 사고 팔 때 돈, 은행, 우리 민족은행들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타격을 입으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강제로 차관을 주겠다고 해요. 빌려줄게. 그리고 야 좀 개발 좀 해야지. 이게 뭐니? 철도도 좀 놓고 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꿔줄게. 강제 차관, 상업 세력들의 타격을 줘서 이들도 돈 좀 꾸라 그러고, 국가적으로도 니네 좀 차관 써라 해가지고, 이게 쌓인 게 뭐예요? 이거 빚이 너무 많아지는 거. 1,300만 원의 빚이 생긴 게 바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가 국채보상운동이거든요. 바로 이 화폐정리 사업에서 출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써놨네요. 강제 차관. 자, 그리고 이때 기본을 은에서 금으로 바꿉니다. 금본위제로. 1차 갑오개혁 때 말씀드렸죠. 일갑은 돈 얘기가 많고 폐지가 많다. 그 돈 얘기 중에 하나가 은본위제. 일갑 때, 1차 갑오개혁 때. 근데 나중에 요게 금으로 바뀝니다 할 때, 요 금이 바로 이 화폐정리사업 메가타예요. 어떻게 기억하자? 갑오의 이응이니까 은이고, 메가타의 기억이니까 금이다.
자, 근데 이 뭐 근본이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1대1로 교환하지 않는 정리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화폐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가치를 정해서 일부러 이제 못 먹게 하는 거죠. 이 상인들, 은행들 타격 받으라고. 그럼으로써 강제 차관을 막 줌으로써 우리의 빚이 올라가게 되고 그 빚에 종속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국채, 나라의 빚을 갚자는 운동이 07년에 일어납니다. 자, 요 07을 나중에 기억 안 나실 수 있거든요. 채7이에요. 국채니까 7이고요. 07년이고, 요 돈의 액수는 1,300만 원 정도, 이게 얼마냐를 묻진 않겠죠. 하지만 요게 지문으로 나왔을 때 액수만 가지고도 국채보상운동인 걸 알아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왜냐면 1,000만 원이 있어요, 또. 그게 뭐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 1,000만이 1원씩 내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가, 그러니까 대학은 1,000만 원이고, 국채는 1,300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어디에서 출발해? 대구 지역에 누가 했죠? 요 밑에 있네요. 서상돈, 김광재 선생. 두 분이 주역입니다. 옛날에는 서상돈 선생만 알았다면 이제는 두 분까지는 알아둬야 돼요. 이게 요즘 패션입니다. 요즘 유행이에요. 옆에 있던 분들을 따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서상돈, 김광재. 그리고 이 두 분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주역이었어요. 서상돈, 김광재. 그리고 언론이 도와줍니다. 많이 홍보해서 우리가 국채를 갚을 수 있도록 많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신문 바로 대한매일신보. 신민의 기관지 양기탁 드디어 나오죠. 베델. 우리 한글 이름으로는 배설. 04년에 창간했고요. 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신문입니다. 자, 좀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중간 암기 코드 하나만 할게요. 이런 거 중간중간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운동 제일 잘하는 대학교 꽤 있죠. 뭐 용인대학교도 있고 여러. 근데 일단 한국체대, 운동 잘하는 대학 한국체대죠. 국채는 대입니다. 대구 대한매일신보. 국채는 대구 대한매일신보. 한국체대, 국채대, 한국체대 생각하세요. 대구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은 돈이죠. 돈. 서상돈 선생이시고요. 이 얘기를 해야 돼. 화투 칠 때 광 팔면 돈이 되죠. 역시 돈과 광이 들어가 있는 두 분이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자, 한국체대, 그리고 돈과 광. 자, 그리고 방식은 뭐냐? 금연, 금주, 부녀자들의 비녀, 반지들을 다 빼서 국채를 갚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김대중 정부 때 금모으기 운동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둘을 또 비교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중단된다? 바로 통감부의 방해로 중단된다. 요 방금 요 문장 있죠? 이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뭐 별거로 그렇게 많이 나오냐 그러는데, 통감부의 방해로 중단됐다는 얘기를 만약 총독부의 방해로 중단됐다 그러면 별로 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속아 넘을 수 있어요. 총독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07년입니다. 1907년 총독부 없어요. 아직은 통감 정치 상태고, 총독은 언제 부임한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오기 때문에 만약 이 통감부를 총독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역으로 1920년대에 일어난, 여기 지금 안 써놨죠? 물산장려운동이 있어요. 물산장려. 1920년대입니다. 그때는 이미 총독이 부임한 다음이잖아요. 그때 만약 물산장려운동이 통감부의 방해로 중단됐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 그건 또 틀린 거죠. 그땐 총독부가 방해하는 거겠죠. 요 별거 아닌 문장 같은데 통감부의 방해로 중단됐다가 나오면, 아, 이게 경술국치 전에 국채보상운동이냐 아니면 경술국치 이후 일제강점기 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냐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자세히 안 보는 국문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주시경 선생, 지석영 선생이 학부 밑에, 학부 내각 7부, 지금 7부 체제예요. 7부 중에 학부, 교육부죠. 현재 교육부 아래에다가 국문연구소라는 거를 일제강점기 전에 설치를 합니다. 국문연구소.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의 글, 우리의 말을 연구했던, 이게 바로 나중에 조선어 연구회 20년대, 그리고 조선어 학회 30년대로 발전하는 거예요. 국문연구소에서 출발해서 조선어 연구회, 요게 각야냐를 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고 조선어 학회는 뭐죠? 맞춤법 통일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이제 학회의 가장 큰 업적. 그리고 40년대에, 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너무나 힘듦을 맞이하게 되는 단체 출발이 바로 국문연구소 07년이다. 자, 그리고 역사학자들도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그 후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일단 1900년대에 신채호 선생께서 독사신론, 유명한 저서죠. 독사, 역사를 읽는 신론, 새로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 독사신론. 민족주의 사학 대표적인
학자, 독사신론 08년이고요. 양대 산맥이죠. 박은식 선생, 이분은 유교 구신론. 한국통사 독립운동 지열사는 많이들 아시는데 유교 구신론 많이들 놓치세요. 박은식 선생입니다. 자, 은식, 유신, 이응시옷, 이응시옷. 요걸로 기억하세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요거 유교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유교가 성리학 얘기하는 거고 양명학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실천적인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유교 구신론 09년. 박은식 선생, 신채호 선생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여기 나오는 건 사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많이 나오는 건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에 나올 거에만 집중하다가 이걸 놓칠 수 있어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유교 구신론, 유신, 은식, 신채호 선생, 독사신론. 신채호 선생이 더 유명한 책들이 뭐예요?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그리고 막 조선혁명선언, 그리고 묘청의 난을, 조선 1000년대 제1대 사건, 뭐 이런 게 더 유명하죠. 하지만 요것도 기억해야 된다. 유교가 구신론이라면 불교는 반대로 또 유신론이. 이건 이제 한용운 선생, 님의 침묵 한용운 선생. 그리고 천도교.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죠. 누가 바꿨어요? 손병희 선생이 3대 교주,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 동학에서 이름을 바꾼 거고, 만세보라는 기관지가 있다. 천도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의 암기 코드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때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이 만세보 출발할 때 1900년대 손병희 선생. 천개만 신호로 끝나요. 천개만 신호로. 자, 그리고 대종교 아까 말씀드렸죠. 나철 전 페이지에 나철 5기호 대종교도 09년에 출발한다. 이미 오적 암살단으로 자신회라는 걸 5기호 선생하고 같이 꾸렸던 우리 나철 선생이 이제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를 창설하고요. 요게 나중에 중광단 북로군전소로 이어진다. 자, 그리고 천주교도 안 할 수는 없죠. 천주교가 경향신문을 06년에 창간합니다. 그 천주교는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하는 의민단이라는 천주교 의민단 무장 독립운동단체도 천주교 단체입니다. 천주교, 경향신문, 언론은 경향신문, 무장단체, 의민단. 이 두 가지를 천주교에서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페이지네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정말 유명한 회사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설치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전에 설치를 해야 강점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죠. 이게 참 가슴 아픈 척식, 막 우리 토지들, 막 그 자원들을 마구 강탈해가는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잖아요. 일제강점기 이전에 설립이 됩니다. 이 묘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08년.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후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 있어요. 연극하는데 이 원뿔 모양으로 돼 있어서 원각사거든요. 이게 원각사. 여기서 뭘 했냐? 신소설 은세계를 연극으로 공연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이게 어느 시기냐 이런 게 자주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얄팍한 방법이지만 신소설 은세계 연극의 티켓, 원각사에서 공연했던 이 티켓은 8원이다로 기억하십시오. 8원. 자, 연극. 참 이거 죄송합니다. 연극 은세계 이렇게 합하니까 이응이응이죠. 8원이에요. 티켓이 8원. 그래서 08년. 연극 은세계 이렇게 이 두 개로 8을. 티켓이 8원이었다. 1908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민을 가는 게 언제냐, 정식 이민을 가는 게 언제냐, 바로 하와이라고 해요.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 너무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하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조상들께서 사탕수수 농장으로 최초로 이민을 간 때가 1902년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큰 뜻을 품고 그 힘든 고생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하시고 외롭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요. 사진을.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면 내가 그 머나먼 땅에서도 나를 이렇게 맡길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이 이제 또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새로운 삶을 같이 꾸리고 그 힘들게 사탕수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자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 힘들게 모은 돈들을 독립운동 지원에 써달라고 하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고 해요. 이 독립공채 같은 거, 독립공채는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독립공채는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가슴 뜨끈해지는 이야기. 여기까지 해서 강의는 마치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밑줄근 이 시기의 의병활동. 이 의병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지리산 연곡사 일본군의 토벌작전으로 이게 아마 남한 대토벌작전이었던 거 같고요. 그 전에 고종의 강제퇴위, 군대의 강제해산 끝났죠. 정미의병이죠.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강제퇴위되고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면서 차관정치 그리고 군대 해산을 발표하자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한 거, 이게 바로 정미의병이고, 이 정미의병 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전력이 극대화됐다. 13도 창의군을 결성할 정도였다. 바로 나오네. 한중 연합전선을 형성한,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30년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30년대에 일으켜요. 31년, 37년. 중국도 이제 일본이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요. 그게 바로 1930년대. 최익현이 퇴인해서 걸기했다. 최익현, 최신식 의병 중에 맨 앞 최익현 선생, 을사의병이죠. 을사의병. 을미의병 10년 후에는 이제 최신식 의병이 나선다. 첫 번째가 최익현, 신돌석, 평민, 그리고 민종식, 고경병 등이 의병장. 야, 이거 오랜만에 나오네요. 고경명, 임진왜란이죠. 자, 같은 의병이니까 조선 중기까지 또 연결을 한 겁니다. 봉오동 전투는 아직 안 배웠죠. 봉오동 전투 일본군을 격퇴했다. 이건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다음 시간 좀 배우겠네요. 정답은 1번. 밑줄근 사업에 대한 탐구 활동. 자, 밑줄근 사업이 뭐냐? 백동화 나온 거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죠. 화폐 정리 사업이겠네요. 전한국에서 발행한 액면가이죠. 러일 전쟁 중 재정고문 이미 느낌 오죠. 메가타겠네요. 메가타 주도하에 전한국을 폐지하고 백동화와 엽전을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 정확하게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가치를 제대로 쳐주지 않고 교환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고 그랬죠. 자, 군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 때만 나오는 개혁기구라고 그랬죠. 1차 가보개혁 상관없죠. 1894년이니까요. 당호전이 발행됐다. 이거 잠깐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모군란 이후에 청해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들 중에 멜렌도르프, 외교고문 멜렌도르프가 그 당시 이제 개화 세력들 갑신정변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고문들이 와서 한 83년도쯤에 아, 이 개화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 그러면 발행합시다, 돈을. 이게 당호전 발행. 그랬는데 그걸 반대하죠. 그 급진개화파가 무슨 얘기냐고. 당백전 발행해서 막 인플레이션 나고 난리 났는데 내가 일본 가서 빌려올게요. 차관을 내가 들여오리다. 못 들여오죠. 그때부터 입지가 좁아졌고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마침 청불전쟁이 일어나고 일본 쪽에 얘기를 했더니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일으킨 게 갑신정변이에요. 요거는 그때 83년 정도? 1883 정도? 삼국간섭. 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막 머리 아파요. 삼국간섭 뭐예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반도를 할양받기로 결정을 받잖아요. 대만하고 타이완하고 요동반 그리고 배상금 받고. 그랬더니 요동을 니네가 가져가. 러시아가 가뜩이나 지금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안 되지. 혼자 가긴 그래요. 러푸독 친구들 푸독을 데려갑니다. 러푸독 합해서 거친 개가 간섭해요. 삼국간섭. 그때니까 청일전쟁 이후 1890 대한광복회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독립의군부 그리고 대한광복회 두 단체가 있어요. 바로 1910년대 국내에서 독립운동했던 두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박상진 선생이 주가 됐고 친일 부호들 다 처단하고 그 부호들의 돈을 뺏은 다음에 그걸로 독립운동에 썼던 대한광복회. 이거 상관없는 겁니다.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이고요. 정답은 여기. 제1차 한일협약 체결 1904년이고 정확하게 이때 고문정치가 시작되는데 그중에 재정고문이 바로 메가타다. 이거 위 잘 몰라도 5번이 정확하게 답이라는 건 알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안정권에 드시는 겁니다. 이게 저 근현대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모든 암기 코드를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건 최대한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혹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요. 한 3-4번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3-4번은. 최근의 이야기들이어서 좀 명확한 맛은 있어요. 대신 너무 잘아서 할 게 많죠. 촘촘히 쪼개져 있어서. 하지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것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긴 해요. 하지만 개념 강의여서 제가 잘 안 나오지만 나올 가능성 있는 것까지 하다 보니 조금 길어지긴 합니다만 그것까지 알아두면 상식도 넓어지고 좋죠. 우리 마포 복지관에 우리 선배님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시죠? 조금만 버텨내시고 선배님들의 이 도전하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후배들이 감동받고 귀감 삼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길 바라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구독자 여러분, 이제 고지가 곧 탈환될 겁니다. 17강 끝냈으니까 한 4강 정도 하면 이제 끝이에요. 자, 한국사 전체 빨리 끝내고 복습 한번 하고 시험 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옷을 입은 이유는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가장 귀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